화려한 도심의 불빛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 대한민국은 지금 2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부터 지방의 아파트 단지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견고해 보이는 자산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10년,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 이른바 이지머니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돈을 빌리는 것이 능력이고 빚을 내어 자산을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라고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했던 유동성의 파티가 끝난 지금, 우리 앞에는 차갑고 냉혹한 계산서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2터신조 원. 이 숫자는 단순히 장부상의 통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을 넘어서는 규모이며 전 세계 주요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웃도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는 불명예스러운 훈장입니다. 과거 우리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며 기업의 빚이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의 위기는 그 결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기업이 아닌 가게, 바로 여러분의 식탁과 통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이 차오르는 물처럼 부채는 이미 우리 삶의 임계점까지 차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치솟은 대출금리에 월급의 절반을 은행에 바치고 있고, 누군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부담에 평생을 바쳐 장만한 집을 경매로 넘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빚은 더 이상 지렛대가 아닌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금리 인상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압박하고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밀어올리며 결국 우리 주머니 속의 현금을 말라붙게 만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위기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위기는 발생하기 전 수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환율의 급등, 채권 시장의 경색, 연체율의 상승, 그리고 소비 심리의 위축. 이 모든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 시스템의 과부하입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이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합니다. 2천조 가계부채라는 뇌관이 터질 때 과연 우리 경제 시스템은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빚 권하는 사회의 끝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청구서의 내역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질 때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에서 물이 새어나오듯 경제 붕괴의 전조 역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과 금융의 변방에서 먼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경고등은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이 아니라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부업체 같은 제2금융권에서 붉게 켜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부릅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쓰러지는 카나리아처럼 한계 차주들의 비명이 경제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표는 바로 카드 리볼빙 잔액의 급증입니다. 당장 갚아야 할 카드값을 다음 달로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는 사실상 고금리 대출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현재 이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산을 사기 위해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기존의 빚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의 고리에 이미 수많은 가게가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투자의 영역이 아닌 생존의 영역입니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금과 만기 연장 조치로 간신히 버텨왔던 두기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금리는 올랐고 경기는 침체되었으며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은 고스란히 금융 시스템의 부실로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이고 자금이 마른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이른바 신용 경색의 초입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인 미분양 주택의 증가와 경매 물건의 적체 현상도 간과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오늘이 가장 싸다며 패닉 바잉에 나섰던 시장의 심리는 이제 공포로 뒤바뀌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부터 시작된 집값 하락세는 담보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만드는 트리거가 됩니다. 우리가 IMF 때 경험했듯 신용위기는 신뢰가 깨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됩니다. 지금 시장은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가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레버리지는 흔히 자산을 증식시키는 마법의 지렛대로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의 현장에서 레버리지가 무너질 때 발생하는 충격파는 교과서의 그래프보다 훨씬 잔혹하고 파괴적입니다. 경제 충격이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는 핵심 메커니즘은 바로 자산 가치의 변동성과 부채 원금의 고정성 사이에서 오는 괴리에서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산 아파트나 주식의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반토막이 날 수도 있지만 내가 은행에 갚아야 할 원금은 1원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냉혹한 불일치가 위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채 디플레이션의 초입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은행은 담보 가치 하락을 이유로 대출금의 일부 상환을 요구하거나 만기 연장을 거부합니다. 이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산을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매물을 쏟아내면 시장 가격은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급락하게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니 담보 가치는 더 부족해지고 은행은 더 강력하게 상환을 독촉하며 다시 더 많은 투매가 이어지는 죽음의 나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유동성 증발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왕이 되면서 돈맥경화가 발생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기업이 흑자 도산을 하고 건실하던 가게가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파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세제도라는 독특한 사금융 시스템이 주택시장과 얽혀 있어 집값 하락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직결되는 이중 위험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갭 투자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노출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개별 경제 주체들이 빚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할수록 역설적으로 경제 전체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는 줄어들며 고용은 감소합니다. 자산 시장에서 시작된 불씨가 실물 경제 전체를 태우는 거대한 화마로 번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이자 대차대조표 불황의 공포스러운 민낯입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맞춘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글로벌 경제사는 과도한 부채가 불러온 파국의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한 거울 속에서 가장 섬뜩한 기시감을 주는 사례는 단연 이웃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 1990년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정점에 달했을 때 도쿄 황궁의 땅값이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터지자 자산 가격은 폭락했고 부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일본의 가게와 기업은 이후 수십 년을 새로운 투자와 소비 대신 오직 빚 갚기에만 몰두해야 했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빚을 갚느라 성장이 멈춰버린 대차대조표 불황. 이것이 지금 한국 경제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가파른 인구 고령화와 가계자산의 극단적인 부동산 편중 현상까지 2024년의 한국은 1990년대 초반의 일본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 우리에게 묵직한 교훈을 던집니다. 당시 월가는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맹신 아래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복잡한 금융공학으로 포장된 파생 상품들은 리스크를 감췄지만 기초자산인 주택시장이 금리 인상으로 흔들리자 거대 투자은행들이 줄도산하며 세계 경제를 뇌사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한국의 전세 자금 대출과 이를 이용한 갭 투자 역시 집값 상승을 전제로 설계된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특하고 위험한 레버리지 구조입니다. 만약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든다면 전세제도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로 눈을 돌려보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부채 위기를 맞은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제조업 기반과 외환 보유고 등 경제 펀더멘털이 이들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환율 방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본식 장기 침체의 길과 미국식 급격한 시스템 붕괴의 길, 그 사이 어딘가에서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결말은 명확합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번영은 영원할 수 없으며 그 파티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계부채 2천조 원은 단순한 금융지표를 내어머 한국 경제의 실핏줄을 서서히 조여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부채가 불러온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바로 소비 절벽의 현실화입니다.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 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상황에서 가게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외식, 여행, 문화생활 등 선택적 소비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지며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은 600만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한 집 건너 하나꼴로 붙어 있는 임대문이 표지판은 빚이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증거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또 다른 축, 건설 및 부동산 산업의 위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빌린 돈, 즉 부동산 PF 대출이 고금리와 미분양 사태로 인해 부실화되면서 4월 위기설, 9월 위기설과 같은 괴담 아닌 괴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침체는 단순히 건설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청업체, 인테리어, 이사, 가전 등 연관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며 이는 곧 고용 감소와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합니다. 결국 과도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열 포스트대로 끌어내리는 저성장의 늪을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 즉 기업의 투자나 혁신 기술 개발로 흘러가지 못하고 오직 빚을 갚거나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주인을 바꾸는 데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 경제가 늙어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활력을 잃은 경제, 빚에 짓눌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포기한 사회. 이것이 바로 부채가 우리에게 청구한 첫 번째 계산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보다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절한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파도 앞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몰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하는 운전자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고민은 명확합니다.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순간 2천조 원의 뇌관이 터져버릴 수 있다는 공포가 발목을 잡습니다. 한미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외국인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유지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역시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자금을 풀고 규제를 완화하며 빚을 권하는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는 조치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빚으로 지탱해온 경제의 붕괴 시점을 단지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 정부는 결코 집값이 떨어지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보다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이 구제받는 사회에서 건전한 신용 질서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통제일 뿐 병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이는 고통스러운 디레버리징 과정 없이는 어떤 화려한 금융정책도 언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여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국가가 개인의 모든 실패를 막아줄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서글픈 유행어가 되어버린 지금, 시스템은 우리에게 묵시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스스로 매십시오.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의 시기, 개인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마인드셋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를 지배했던 오늘 사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싸다는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의 공식은 폐기되었습니다. 이제는 현금이 왕인 시대, 즉 유동성이 생존의 열쇠가 되는 현금 흐름의 시대로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리한 빚을 껴안고 버티는 존버 전략은 지금과 같은 고금리 저성장 국면에서는 자산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대차대조표를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가 있다면 손실을 확정짓는 아픔이 있더라도 자산을 매각하여 빚의 규모를 줄이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은 방어적 포트폴리오의 구축입니다. 변동성이 극대화된 시장에서는 대박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예금, 채권 혹은 달러와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여 현금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시장이 바닥을 칠 때 우량 자산을 헐값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빚 없이 현금을 쥐고 기다린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은 튼튼한 재무 체력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동 가치와 거기서 나오는 꾸준한 소득입니다. 회사에서의 생존, 사업의 내실화, 혹은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한 몸값 올리기가 그 어떤 재테크보다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시기입니다. 투자는 심리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심리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통장의 잔고와 갚아야 할 빚의 무게입니다. 빚권하는 사회가 남긴 후유증을 치유하는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을 버리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다가올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조 원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한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과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자산 가격의 상승 곡선 아래에는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 쓴 우리의 욕망과 불안이 빚이라는 이름으로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부른 참사였다면 다가올 위기는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 위에서 위태롭게 춤추던 우리 모두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정부를 탓하고 누군가는 은행을 탓하겠지만 결국 날아온 청구서를 지불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회는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지난 수십 년간 쉽게 번 돈에 취해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고 땀의 의미를 잊어버린 대가일 것입니다. 이제 파티는 끝났고 조명은 꺼졌습니다. 숙취는 길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디레버리징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거품이 거친 자리, 앙상하지만 단단한 현실의 땅 위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부채는 미래의 시간을 현재로 빌려 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미래를 당겼었고 이제 그 미래가 현재가 되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다큐멘터리가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는 작은 예방주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빚 권하는 사회의 최후,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